지난해 최고의 과학 성과로 인류 최초 블랙홀 관측이 꼽혔죠. 블랙홀이란 중력이 아주 강해 물질은 물론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전체를 말하는데요. 오늘 별별 이야기에서는 한국천문연구원 광학천문본부 김상철 박사와 함께 블랙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블랙홀을 사실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실 텐데 사실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구멍 정도라고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네. 블랙홀이 정확히 어떤 건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검은 구멍 블랙홀이란 중력이 아주 강해서 물질은 물론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천체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는 블랙홀의 중력이 너무 강해서 그 주변의 시공간을 휘게 만든다고 해석을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블랙홀 부근에서 빛이 휘어지는데 아인슈타인의 해석에 따르면 빛은 똑바로 가는데 시공간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빛이 휘어진 것처럼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또 빛이 빠져나올 수 없는 블랙홀의 경계면을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부릅니다. 지평선이라고 하면 땅과 하늘이 만나는 경계를 말하고 수평선은 바다와 하늘이 만나는 경계를 말합니다.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뜻은 블랙홀과 바깥 세계가 만나는 경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블랙홀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나 사건이 바깥으로 전해질 수 없어서 사건의 정보가 드나들 수 없는 경계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건의 지평선이란 지평선 안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사건도 그 밖으로 새어나갈 수가 없다 해서 붙여진 블랙홀의 경계를 말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정말 언제 들어도 신기한 내용인데 그럼 이 블랙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도 궁금해요. 네. 블랙홀은 별이 죽어서 만들어지는데요. 이런 것들을 항성질량 블랙홀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모든 별이 죽어서 블랙홀이 되는 건 아니고요. 중력이 아주 강한, 정확히 말하면 죽을 때 질량이 태양보다 약 3배 이상 무거운 별이 블랙홀이 될 수 있습니다. 태양을 비롯한 많은 별들은 약 75%의 수소와 약 25%의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소는 자연에 존재하는 100여 가지 원소 중에서 가장 가벼운 원소이고 헬륨은 두 번째로 가벼운 원소입니다. 별들이 가벼운 원소인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이들 수소와 헬륨이 모여있는 양이 상상하기 힘들 만큼 많기 때문에 중력이 엄청납니다. 태양과 같은 별들은 이 어마어마한 중력을 이기기 위해서 수소를 태워서 헬륨을 만드는 핵융합 반응을 합니다. 이 핵융합 반응이 만들어내는 빛이 압력을 만들어내서 중력을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거운 별의 중심부에서 태울 수 있는 수소가 다 소진되어서 없어져 버리면 중력을 이길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별이 중력에 의해서 붕괴하면서 폭발을 일으키는데 이것을 별의 죽음 단계의 초신성 폭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별의 중심부는 가운데로 뭉쳐지면서 밀도가 높아지는데 이것이 바로 검은 구멍, 즉 블랙홀입니다. 즉 블랙홀은 무거운 별이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면서 죽을 때 별의 중심부가 중력으로 뭉쳐지면서 만들어지는 별의 시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주의 좀비인 셈이죠. 좀비요. 이 블랙홀이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별이 죽어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 별이 태양 질량의 3배 정도는 되어야 죽을 때 질량이 죽을 때 질량이 그렇게 해야 블랙홀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블랙홀이 모든 물질 또 주변의 빛까지 흡수한다고 하면 우주 전체를 언젠가는 삼켜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오해입니다. 블랙홀이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우주를 다 빨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마치 태양이 지구보다 100만 배나 무겁고 그만큼 중력이 세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구를 잡아먹지 않는 것처럼 블랙홀도 태양이나 다른 별처럼 자신의 위치를 지키면서 그 위치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물체가 블랙홀의 중력권 안에 진입하지 않는다면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 만약 어떤 물체가 블랙홀의 중력권 안으로 들어오면 그러면 어떤 물체이든 심지어 그것이 빛일지라도 흡수되어 버리고 맙니다. 만약 어떤 물체가 블랙홀의 사건 지평선 안으로 들어간다면 결국 죽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홀이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게 아니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중력의 그 영향권 안에만 들어가지만 않는다면 물체가 다 빨려 들어갈 일은 없다, 이런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 블랙홀의 존재 여부는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됐는지도 궁금해요. 블랙홀이 만약에 태양처럼 혼자 있다면, 홀로 존재한다면 빛까지 내지 않기 때문에 존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주에 있는 별 중에서 절반 이상은 쌍으로 존재하는 쌍성입니다. 아, 네. 쌍성을 이루는 두 개의 별 중에 무거운 별이 먼저 죽어서 블랙홀이 되면 우리에게는 아직 정상별인 동반성만 보이고 블랙홀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예. 하지만 블랙홀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별은 서로의 중력에 의해서 계속 서로의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반성이 진화를 해서 크기가 만약에 커지게 되면 동반성의 물질이 블랙홀 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예. 이때 빨려 들어가는 물질이 블랙홀 주변에서 원반을 형성하면서 강력한 X선을 만들어냅니다. 빨려 들어가는 물질이 죽어가기 직전에 최후의 순간에 내는 일종의 비명인 셈인데요. 네. 결과적으로 망원경으로는 하나의 별만 보이지만 그 별이 주변에 무언가를 돌고 있고 그 주변에서 강한 X선이 나온다면 이것이 바로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증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X선 망원경으로 관측을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게 우리가 그동안은 직접 블랙홀을 관측하지 못했던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970년대 이후에 네, 네. 관측할 수 있었죠. 간접적으로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항성 질량 블랙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작년에 우리 인류에게 처음으로 공개가 됐던 그 블랙홀의 모습은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 항성 질량 블랙홀과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최신 망원경들의 활약 덕택에 최근 수십 년 동안 알게 된 또 다른 사실은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항성 질량 블랙홀, 별이 죽어서 만들어지는 블랙홀 외에도 또 다른 종류의 블랙홀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네. 항성 질량 블랙홀은 질량이 태양의 100배를 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무거운 종류의 블랙홀들은 질량이 태양의 100만 배에서 10억 배 정도로 무겁기 때문에 초고대 질량 블랙홀이라고 부릅니다. 예. 2019년 4월에 처음 공개된 블랙홀 사진도 메시의 87, 즉 M87이라는 이름의 거대 은하의 중심에 있는 초고대 질량 블랙홀을 찍은 것입니다. 네. 이 초고대 질량 블랙홀의 경우는 질량이 태양의 약 70억 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블랙홀 부류에 속합니다. 네. 최근에는 중력파 망원경이나 중성미자 망원경 같은 새로운 종류의 망원경으로 블랙홀이나 초신성, 활동성 은하액 등을 관측하고 있습니다. 활동성 은하액은 과거에는 별처럼 보였었는데 과거에는 이 천체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미스터리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관측 장비, 관측 기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주를 보는 새로운 시야를 지금 넓혀가고 있습니다. 마치 과거의 정체를 몰랐을 때는 막연한 공포였던 번개나 화산처럼 이러한 새로운 관측 장비와 기기들이 우리를 둘러싼 우주의 정체를 하나하나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예. 사실 작년에 저희가 블랙홀 관측에 인류가 최초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8개 전파 망원경 네. 가상으로 연결한 네. 그런 사건 지평선 망원경 네. 덕분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올해 이 망원경으로 우리 은하에 있는 그런 블랙홀의 모습을 또 연구를 이어간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그 연구 소식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